네, 이번 강의는 그 조선시대 때 그 노비 출신자들 중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얻은 그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들 중에서 장영실이란 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또 그 이외에도 그 노비 출신자들 중에서 그 출세에서 이름을 떨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박자청, 장영실, 정충신 이 세 분에 대해서도 그 뒷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그 신분이 이렇게 네 등급으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반, 그리고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데, 양반은 당연히 조선시대 때 어떤 통치 지배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글 공부도 하고 또는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 땅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시켰던 그러한 계층들이었죠. 그리고 중인은 역관들, 을관들, 어떤 장인 기술직을 갖고 있던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중인으로 이제 계층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러한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천민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천민 집단은 사실은 노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비들이 또 이제 국가나 또는 개인의 소유로 이제 재산 취급을 받으면서 있었던 그러한 집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인이었지만은 이 천민 취급을 받은 이러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광대들, 그리고 백정, 그리고 기녀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신분이 양인이었지만은 천민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계층들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이러한 신분 계층들은 양반과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히 상하 어떤 계급적 질서가 아주 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조선 사회에서 어떤 양인들은 양인들 안에서 서로 어떤 신분들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었지만 이 양반이 되는 것은 정말 어떤 그런 사회였죠. 이 신분 질서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던 그러한 사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비라고 부를 때 이 노는 남자 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는 여자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같이 우리가 노비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이 노비는 이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공노비와 또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노비 같은 경우는 또 일정 기간 동안 관에 이제 예속되어 있어서 자기의 노역을 이제 세금으로서 이렇게 또 바치는 그런 이병 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아에는 이제 예속되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떤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수확량을 갖다가 과마에 바치는 그러한 또 이제 공납노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노비들은 또 이렇게 이병노비와 이 공납노비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이 사노비에서는 어떤 주인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면서 농사일도 같이 하고 잡일을 같이 하는 이러한 사노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노비를 우리가 이제 솔고노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주인 양반떼께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고 이 밖에서 나가서 살고 있으면서 농사일을 지어서 어떤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이 자기 주인에게 이제 바치는 그러한 이 노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외고 노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고 노비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주인집 양반댁 밖에서 같이 자기의 가족을 꾸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량의 자기들이 그 주인집에 그 어떤 그 곡물을 이제 바치고 나머지들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산업인들도 외고 노비와 설고 노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고 노비가 좀 더 설고 노비보다 좀 살기에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만약에 주인의 어떤 그러한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설고 노비로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는 우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노비들은 사람이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였죠. 왜냐면은 이 노비들이 이 양반들의 어떤 그 재산으로서 취급됐기 때문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집값, 그리고 어떤 상속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조선사의 하나의 그 백성으로서 한 계층을 그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아주 천민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취급되었던 이런 그 신분들이 바로 노비였던 것입니다. 노비는 서로가 매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사이 사대부간에서 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했었죠. 그래서 조선초 같은 경우는 이 말의 3분의 1 값이었다고 합니다. 이 태조실록에 나오는 그런 기록인데, 그 대신들이 이 노비의 값이 터무니없는 것을 갖고서 얘기하는 태조와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조에게 보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가로 이 노비가 말의 3분의 1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말입니다. 즉, 지금 시중에 오승포,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떤 굵고 가늠의 그러한 단위로 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어떤 배로서 한 150필밖에 되지 않는데 말은 400에서 500필 정도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값으로 이 노비가 지금 오승포 150필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의 한 3분의 1 값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으로 이 노비가 이렇게 이제 거래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오승포 이 5배 포보다 어떻게 적게 노비가 이렇게 이제 거래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태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조선초에는 상당히 이 노비가 아주 당시의 시장가에서 뭐가 이렇게 좀 가축보다 싸게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기에 이제 가면은 그래도 이제 말 한 필값 정도로 말 한 마리 값으로 이렇게 노비가 이렇게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말에 가면은 18세기, 19세기 그때쯤 가면은 다시 화폐 단위로 말했을 때 5냥에서 한 20냥 이러한 가격으로 노비가 이렇게 거래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노비보다 여자 노비는 더욱더 쌌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쌌겠죠. 그래서 화폐로서 그렇게 5에서 20냥 가격으로 이렇게 노비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더 나중에 19세기 말에 가면은 쌀 2가마니 값으로도 거래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쌀로서는 2가마에서 한 27가마 정도 이러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정말 나중에는 2가마니까지 이렇게 노비들이 서로 자진해서 서로가 자기 몸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팔려고 내놨다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매문기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노비로서 내놔서 팔려고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로 내놨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저렇게 이제 그 노비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이제 문서에 대고서 이 먹구로 이제 먹줄로 해가지고 손 모양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에 스스로 노비로서 팔렸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 문서를 증거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손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록에 여러 장들이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자기 이제 가족들이 모두 노비로 나온 경우죠. 본인과 자기 아내와 뭐 자식들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 모양을 어떤 증거로 삼고 이제 기록에는 얼마에 모두 이 가족들을 스스로 팔겠다 해서 이것들이 이제 매매가 성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노비 어떤 매매 문서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전에 봤던 문서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제 노비로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노비들은 이렇게 서로 주인 사대부 양반집에서 서로 사고 팔고도 이루어졌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19세기 때 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빈곤에 허덕이고 먹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파는 이러한 경우도 아주 흔했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사회에서 이 백정이라는 또 이런 천미 취급받았던 그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들은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욕 그리고 군역들도 바쳐야 되겠죠. 이러한 신분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천민 취급을 받았던 이런 집단들이었죠. 이 백정들은 맨 처음에는 농민들을 이야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백정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가축 도살업자들로 취급받았던 거는 어떤 이제 어떤 가축들을 도살하고 이러한 것들로 더욱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백정하면 이러한 가축 도살업을 주로 했던 어떤 집단들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고려 말에 양수척이라는 이러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양수척이라는 집단들은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떠돌이 사냥꾼이었습니다. 떠돌이 사냥도 하고 또는 어떤 버드나무로 되어 가지로 이제 뭐 패랭이 모자도 만들고 이런 돗자리나 바구니나 이러한 것을 좀 만들었던,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집단들이 바로 양수척이라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그 양수척들을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농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마을에 정착시켜서 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사냥을 했던 어떤 그러한 집단,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로 이렇게 패랭이도 모자도 만들고 또 키나 바구니나 이런 거를 만들었던, 그리고 가죽 제품을 만들었던 그러한 집단, 불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백정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죠. 조선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정책해서 농사를 짓게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 백성들은 이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농민들을 백정이라도 또 불렀었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뭐 이렇게 이제 평민, 농민 이러한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됐고, 바로 이런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이 가축 도살업을 주로 했던 이러한 집단들을 천민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 중에서도 원래 고려 때부터 떠돌이 사냥꾼이었던 이 양수척이었다는 집단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백정으로서 이제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정들은 이렇게 뭐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좀 또 이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또 갑바치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가죽 제품들을 만드는 이러한 그 장인들이었었죠. 그 가죽을 잘 다루는 그 기술자들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정은 우리가 그 가축을 도살할 때 불렀던 그런 그 부류들로만 한정되어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수공업의 어떤 기술자 장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죄인들을 참수시킬 때 이 망나니들의 그 역할들도 백정들이 맡아서 했던 것이었죠. 그 조선 초기에는 그 죄인들의 그 목을 베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회자수라고 이 무사들 중에서 무사들 중에서 그 목을 참수하는 자르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회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자수가 그러한 그 사람을 죽이는지를 꺼려 하니까 그 백정들 중에서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망나니로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산발하고 목을 베는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 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또 백정이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은 그들에게도 이제 세금과 부역을 짊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노비들 출신 중에서 이제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자청은 고려 말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고려 말에 황키석인가요? 그러한 개국 공신 중에서 한 명이었는데 그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려 말에도 궁성을 지키는 어떤 문직이 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으로서 하급 관리로서 있었는데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어떤 황희석이라는 가인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개국공신에 이제 영향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려 말에도 노비 출신으로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박자청이 이제 자기의 주인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돼가지고 조선에서도 궁성을 지키는 하급 관리가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태조의 이복 동생 이한인가요? 이한이라는 이제 이복 동생이 이제 궁성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자 이 박자청이 아주 문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태조의 이복 동생이었고 또 이렇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종실에서 높은 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급 관리가 자기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박자청을 상당히 많이 때리고 하면서 수모를 겪게 해줬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태조가 이 박자청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지켜낸 모습을 보고 그를 아주 이제 또 승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궁성 안에서 지금으로 조선시대 때의 당시에 내금위 같은 그런 부서, 내상직인가요? 조선 초에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도록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도 성실하니까 이 태조의 원래 처음에 살았던 동북면에 있었던 데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당히 박자청이가 어떤 건축적으로 또 토목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태조에게 보고하고 또 이래서 이 박자청은 그런 어떤 건축 토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양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인정받고 태종 때 건축적으로 상당히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자청 같은 경우는 이 정의품 공조전서, 그러니까 공조전서면은 조선시대 때 공조 판서를 얘기합니다. 판서의 신분이죠. 초에는 전서라고 이제 벼슬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품직까지 오르게 되고요. 또 한성부사,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격, 그리고 의정부 참청까지도 나중에는 임명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노비 출신자가 이렇게 그 당상관에 이제 오르는 이런 아주 그 정말 되게 특별하고 이런 경우가 없을 이런 그 일인 것이죠. 하지만은 이 박자청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그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높은 직까지 올랐습니다. 이 박자청은 이 한양이 이렇게 이 정도전이 기획해서 한양의 도시가 건설됐다고 치면은 이 박자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실무자로서 창덕궁 그리고 뭐 경복궁의 뭐 경희궁 그리고 성균관의 문묘 뭐 이렇게 아주 그 거대한 그 건축물들을 갖다가 궁궐과 궁궐 밖에 있는 도성안에 있는 이 건축물들을 그 직접 그 감독하고 이렇게 그 제작했던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도성안의 여러 가지 건축물과 이 도성 수축, 청계천 이런 것들까지도 이 토목 이런 그 건축들을 그 했던 사람이 바로 박자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초기에 한양을 건설했던 그 토목 기술자, 건축가라고에 버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 때부터 태종, 세종이 아주 상당히 총애를 했고 그 박자청을 갖다가 이렇게 높은 벼슬까지 오르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쉽게 저렇게 높은 벼슬까지 오르지는 못했었죠. 왜냐하면 신하들은 노비 출신자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러한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태종이나 세종에게 상당히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실록 같은 경우를 보면 태종이 아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박자청인데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표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하들이 이 박자청에 이렇게 승승장구로 이렇게 그 벼슬을 걷게 되니까 그 일을 그 어떤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들도 많이 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박자청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태종 때부터 이렇게 그를 사랑하고 아꼈다. 라고 이제 하면서 나도 이 박자청을 상당히 아낀다. 이런 말들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청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67세인가요? 그때까지도 이제 살아서 자기의 재주를 마음껏 부리다가 이제 죽었을 때 그때도 이제 세종이 직접 그에게 이제 시호, 이귀공이라는 시호도 내리고요. 그리고 이 조회도 사흘간 중지하고요. 예우를 갖춰가지고 나라에서 장례를 또 치러줬다는 또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박자청은 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고집과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덕궁의 인정전 밖에 있는 행각들을 갖다가 또 이 건축할 때는 이렇게 약간 어떤 산세도 이용하고 또 넓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나름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태종이 그 모습이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행각을 부시고 다시 의지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박자청은 자기의 고집과 신념대로 했다가 감옥에 하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하옥됐지만 그의 재주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한 달 때 다시 풀려나가지고 또 여러 그 도성에 있는 건축물과 또 그 궁성 안에 있는 건물들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과 신념대로 창덕궁 밖에 인정전 인정문 밖에 있는 그 행각의 터를 자기의 고집대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 이러했던 사람이 바로 박자청이라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장영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상당히 많은 그 기록에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 장영실도 동래 관노 출신입니다. 이 동래라는 건 그 부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산의 어느 그 지역을 말합니다. 관노는 이제 관노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노 출신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부산의 그 광로에 있으면서 이 장영실이 상당히 이 기계를 제작하고 만드는데 뛰어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조종에서 이 장영실을 발탁해서 이렇게 이제 궁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자경루, 그러니까 이 시계류, 그리고 천측을 관측하는 기계를 제작하는데 상당히 뛰어난 아주 천재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양실은 종삼품 대여군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 인물이죠. 이 자양실이 빛나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그 세종이었었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세종 때에 이 다른 어떤 그런 이 천문 관측을 제작하는 그러한 그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세종의 명을 받고 이 해시계와 그리고 천측 관측 기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세종이 이 박자천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부사 그 어떤 재능이 있었던 부사들과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중국에서 그 당시 아주 되게 뛰어났던 그런 장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게 이제 천문 관측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문 관측 기계를 가지고 연구 토론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장치를 갖다가 잘 연구하고 그 도안을 잘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상당히 흡족히 마음에 들어 있고 이게 선기옥형인가라는 그런 그 기계인데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더욱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명나라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자청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나라에 가서 더욱더 가서 이제 천문 그 기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흔병각 그리고 이제 뭐 자경루의 어떤 원래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계 장치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도안을 그리고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루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격루와 또 천문 관측 기계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흔경각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으로서 이제 종삼품 대호군에 임명받게 되는 것이죠. 대호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5위의 군사 조직의 하나의 그 벼슬을 지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상품을 이 관노 출신자 장영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높은 지위까지 오르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앙부일구 이런 해시계류 그리고 천문 관측기계 뭐 혼선성인이 여러 가지들 많은 이러한 그 장치들을 만든 아주 뛰어난 이런 그 천문학자 겸 제작 기술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잘 나갔던 장영실이었지만 뜻밖의 이 장영실은 이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록에 어느 순간부터 기록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이 또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를 이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세종이 이제 뭐 종기도 그리고 병치에도 많았던 그 임금이었죠. 이제 이 세종이 강원도 이천으로 이제 그 온천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온천을 가는 동안에 강무라고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이제 사냥을 통해서 이제 그 군대의 훈련도 시키고 또 이제 그 본인은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온천까지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이죠. 이제 그 강원도 이천으로 이제 그 온천행을 가게 되면서 이제 장영실에게 그때 사용할 가마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안여라고 해서 바퀴가 달린 그런 가마 그리고 이제 또 이 대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끌면서 가는 가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그 임금이 이동하니까 다 같이 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안여라고 바퀴 달린 가마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에 가기 전에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가고 대가도 같이 따라갔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안여가 부서졌나 봅니다. 저 가마가 부서져가지고 이 장영실은 이 의금부에 투옥하게 되는 것이죠. 국문을 받고 불충죄로 인해가지고 의금부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뜻이 세종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대신들 같이
움직였던 그 대신들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대신들이 그렇게 불충제로 씌워서 그를 투옥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영실은 곤장 100대를 맞을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그 당시 형률에 그 곤장 100대를 맞게 되어 있었지만 세종이 80대로 감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벼슬직에서 파직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직되고 나서부터는 기록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장영실은 그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관노로 시작돼가지고 종삼품 벼슬직까지 올랐지만 그 가마가 부서져서 이렇게 곤장 80대를 맞고 그 다음부터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돼서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아무도 이제 모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말로는 좋지 않게 되었던 인물이 또 이제 장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천에 세종이 온천에 가는 도중에 이 안유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에 가는 동안에 이 산세가 워낙 험했기 때문에 바퀴가 이렇게 달리니 가마에 타서 왕이 가지는 못하는 길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대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종이 이렇게 그 가마 안유에 있다가 이 가마가 부서졌는지 아니면 뭐 그 당시 안 타고 있었을 때 부서졌는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어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금이 타야 될 그리고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가마가 부서졌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장영실은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정말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그러한 시계류 그리고 천문 관측기가 지금까지도 국부와 보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의 어떤 조선시대 때 과학의 기술의 아주 대자랑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제작했던 사람이었지만 아주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형벌로 처해져서 비참한 이런 또 이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장영실이라는 또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국왕의 가마 파손 사고를 였었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또 이 충무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충무공 하면 이수신 장군을 많이 이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충무공은 한 8분인가요? 이렇게 8분, 9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즉, 상당히, 무예로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에게, 나라에서 봉우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충신이라는 사람도 노비 출신자였습니다. 이 정충신은 노비 출신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광주의 향청에 좌수의 신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청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유양소라고 부르는 건데, 향리들을 이렇게 비리 비행 이러한 것을 이제 감시도 하고요. 그리고 풍속을 단속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관하에서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그러한 규약들, 규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좌수는 병방과 이방을 맡아서 어떤 향리들을 업무도 같이 관장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이러한 직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정윤이라는 분인데 그 정윤과 그 당시에 식비라고 해가지고 관아의 여종 음식을 만들고 그러한 여종이었나 봅니다. 그 여종사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정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모가 노비였기 때문에 이 정충신도 노비가 생모여서 그의 어떤
정충신의 아버지가 정윤이라는 신부는 어떤 뭐 양반이건 뭐 양인이건 뭐 평민이건 뭐 그 간에 그 생모가 그 노비였기 때문에 그 낳은 자식도 노비라는 어떤 그 신분으로서 이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충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 처음부터 노비 출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항복이라고 그 광해군 선조 때 그 선조 때 병조판서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 이항복이 처갓집에 그 갔을 때 이 정충신이 그 처갓집에서 노비였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정충신이 상당히 이 어떤 총명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인성과 그 성실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들어 했었나 보죠. 그래서 이항복이 정충신을 뭐 사서도 가르치고 무예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워낙 그 총명하고 어떤 그 똑똑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그 학문이나 또 이 무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빨리 쉽게 그 빠르게 배움을 터득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정충신이 이런 또 이 학문과 또 이 무예까지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정충신이 이 어느 날 아주 상당히 이제 이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권율 장군의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17세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청룡 장년들이 모두 이제 그 군역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 17세 때 권율 장군 그 당시에 권율 장군은 광주의 그 목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권율 휴하에 들어가서 이 권율이 임진왜란 때였죠. 그 의주에 피신가했던 이 선조에게 장계를 이제 올릴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충신이 자기가 자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이 의주까지, 광주에서 의주까지 그 외 병들을 다 이제 모두 피해서 무사히 의주까지 가서 그 권율의 장기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조가 그 정충신을 면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천을 시켜주고 이제 거기서 이 의주 행제소에서 열린 그 묵과 시험에 이제 병과로 급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 관리로 이제 관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율의 그 다시 장군 밑에 들어가서 외병들이 있는 군사계지로 정탐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충무공 정충신의 장군의 영장이 아직도 그 서산의 사당에 이렇게 이제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분들은 조선 초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렇게 그 기록도 별로 없고 이런 영정도 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상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충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이 광해군 선조 그 인조 때 일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충신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된 경우는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 때 이제 아주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뭐 정묘 그 호란이니 병자 그 호란 이러한 것들에서도 아주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공을 세우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이괄의 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광해군을 폐해시키고 이제 그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조와 함께 난을 일으켰던 공신들 중에서 이괄의 난이 자기의 공신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 이괄의 난에 큰 공을 이제 세우게 돼서 그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워서 이제 이 정충신이 금남군이라는 봉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남군의 봉호를 받고 일무 진무 공신이라는 또 1등 공신의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전남 광주 광역시의 금남로가 바로 이 금남군에서 따서 금남로라고 지어지게 된 것이죠.
전남도청 앞에서 그 사거리 있는 것을 금남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정충신 장군의 이 봉호를 따서 그 정충신 장군의 큰 의의를 잊지 말자고 금남로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남군이라는 봉호를 하사받아서 정충신 장군이 이제 그 금남군 그 정충신 장군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주 많은 그런 이 신하들에게 이 핍박과 이 무시와 이런 것들을 그 노비 출신이라고 해서 당하게 돼서 결국은 또 종 이품 포도대장까지 임명됐던 인물이 바로 정충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 출신자 중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박자천, 장영실, 이렇게 정충신 이러한 인물들은 정말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니라 수많은 노비들이 그 노비의 신분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자기가 그 세상을 떠났지만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로서 이 노비 출신자가 높은 벼슬까지 올랐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